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엄편의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말이죠. 이 김건희 여사, 이 몰카, 이 범죄 행위 이거는요. 이 서울의 소리의 보복 작전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요. 이 월간 조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월간 조선의 이 분석의 분석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매우 중요한 서울고법 판결이 있었는데요. 자, 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인해서 그동안 쭉 재판을 보다 왔던 김기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문화부 장관에 대해서 실형이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본래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고법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이 사법 절차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법정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동영이가 지금 이제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전 장관이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그 충성 맹세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낙연을 직격하고 나선대요. 야, 이 정치판 참 더러운 정치판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의리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동영 전 의원의 이러한 직격탄에 맞서서 이낙연 측에서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즉 전주 콩나물집에서 지난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위원장이죠. 새로운 미래. 이 새로운 미래의 위원장 완전히 그야말로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이종배 시의원이요. 이번 몰카와 관련해서 서울의 소리를 인권위에 진정을 했어요.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좀 큰일 났는데요. 이거 뭐 지금 서울의 소리 이거 이번에 아예 없애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서울의 소리가 그동안에 뭐 지난번에 이제 녹취록 7시간 이런 걸 해가지고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낙마시키려고 난리를 쳤던 이 공작을 했던 데가 바로 서울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백은종 대표의 이명수 기자, 요 인간들이 지금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번에도요 몰카 이거를 누가 사줬냐? 전부 다 서울의 소리에서 이명수가 사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요 서울의 소리가 왜 이 짓거리를 했느냐? 이제 월간 조선 보도를 보면은요 이미 서울의 소리는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선친에 대한 이 약한 고리, 인간적인 정,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김건희 여사의 이제 선친하고 아버님하고 그다음에 최재형의 이 아버님하고의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가깝던 거 아니에요? 요 고리를 인간적인 고리를 갖다가 딱 치고 두는 게 최재형이라고 하는 빨갱이 목사예요. 요 빨갱이 목사를 조작한 게 이제 사주를 한 것이 이제 서울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왜 서울의 소리가 이제 보복을 했느냐? 지난 대선 때 7시간 녹취록을 이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서울의 소리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니까 바로 최재형이를 앞세워가지고 이 몰카 공작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그 보복 조치 일환이 아니냐. 아주 저열한, 치졸한 서울의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요 내용을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약한 고리. 이제 사람이 이제 이 정, 의리 이런 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 김건희 여사의 아버님이 이 김건희 여사가 중2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서울의 소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보면은 2021년도 7월 12일 이게 이제 녹취록이 되어 있는데 이 녹취록을 보면요. 이명수라는 기자 이 인간하고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 내용에서 중3 때 돌아가셨다. 요거를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이제 모친은 42살 때 남편을 여인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엄마가 굉장히 불쌍하다. 이런 얘기도 또 했거든요. 왜냐면 42살이면 이제 한참 그야말로 이 정신없이 애기도 키우고 사회활동할 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이제 혼자 그야말로 이제 인생을 쭉 끌어왔으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집안이 이제 슬픔도 많았고 또 엄마가 굉장히 고생하면서 자기네들 키웠다. 이런 얘기를 다 이 이명수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건희 여사의 이 발언을 보면은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한이 맺혀가지고 저희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불쌍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저 중3 때 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명수가 아유 나하고 좀 저는 1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집안에 슬픔이 있어서 엄마 42살 때 혼자 돼가지고 엄마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명수가 42살에 과부 되셨구나 어머니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예 그래서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에서는요. 김건희 여사의 아버님이 중3 때 돌아가서 이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소리가 판단을 하고 요 고리를 딱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치고 들어왔는데 왜 그러면 치고 들어왔느냐? 바로 보복이라 이겁니다. 무슨 보복이냐? 지난번 대선 때 7시간 녹취록을 소리가 이제 폭로했잖아요. 자, 이 폭로한 녹취록을 갖다가 MBC가 방영했는데 이 MBC에서 방송하고 나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온라인 팬카페 회원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일종의 부메랑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명예훼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에서는요, 2022년도 그러니까 1월 7일 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취록은 2021년도 지금 녹취가 됐고요. 2021년도 7월에 녹취가 됐고 이게 다 보도가 되고 그 대선 때 이제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1월에 그 서울의 소리를 갖다가 고발을 합니다. 2022년도에 이제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니까 이제 서울의 소리가 그 고발에 대한 복수로 이 김건희 여사 측에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빨갱이 목사를 앞세워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2022년도 1월 17일 날 백은종 대표하고 이명수를 상대로 해서 중앙지법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요 시점이 그러니까 요때 소리의 사주를 받아갖고 최정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2022년도 1월에. 그래서 최 목사가 자신을 갖다가 김 여사 손질의 지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딱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요 시기적으로 볼 때 서울의 소리에 의한 일종의 보복이 최재형 목사를 앞세워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최재형이가 2022년도 9월 13일 날 이 디올 가방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요거를 말이죠. 이명수가 사준 초소형 시계 몰래 카메라로다가 가방 건네는 모습을 촬영해서 이 영상을 이제 선거가 임박해오는 지난해 23년도 11월 27일 날 서울의 소리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복도 하고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에게 불리한 여론도 조성하고 대통령도 흔들고 김건희 여사도 흔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일타쌍피 작전으로 요 사건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가지고 대통령을 이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거꾸로 소송까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빠진 서울의 소리가 앙심을 품고 이 국법법 위반 혐의에 최재형이라는 인간을 끼고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것이다. 즉,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공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서울의 소리하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과정,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은 완전히 생략한 채 어떻게 영부인이 디올 가방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세를 하고 있고 상당수 국민들이 이러한 과정은 무시하고 그냥 왜 영부인이 돈도 많은데 이런 디올 겨우 돈 100짜리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도 당내 인사들 또 일본 국민들이 진실을 잘 모르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경찰에 따르면은요, 이런 부모를 향한 자신의 애틋한 마음 또는 그 반대의 마음을 악용해서 현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보이스피싱 수법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식과 부모가 굉장히 요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에게는 부모에게는 자식이 이렇게 서로가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몰고 가는 것이 보이스피싱 공작인데 그 수법을
말하자면 최적이라는 이 빨갱이 목사를 앞세워서 서울의 소리가 이 김건희 여사한테 작용을 한 게 되는 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법 몰카 공작도 결국은 부모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갖다가 사건에다가 이 사건을 대입해 보면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다니면서 그 피해자만 악마화 되는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월간 조선의 이런 이 분석 기사 아주 정확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 몰카 소리 소리 다시 한번 강력한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권익위에도 진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권위에도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권익위는 먼저 이미 진정이 됐고 중앙지검에서도 수사에 착수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종배 기자는 지난 22일 날 요 몰카 공작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 진정서를 이 국가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인해서 이러한 대한민국 여성 누구라도 몰카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헌법이 제공하고 있는 여성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될 것다. 그래서 인권은 양보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화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보호받아야 하는 최상의 헌법적 가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요거는 물러설 수 없다. 이건 이번 몰카 범죄야말로 모든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여성에 대한 끔찍한 테러다. 따라서 명백히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고소장에 의하면은요. 대통령 내외는 외국 정상으로부터 일반 국민의 이익까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수많은 선물을 받는데 대통령 기록관에 따르면은요. 문재인 내외는 재임기간 5년 동안에 무려 4,244개의 선물을 받았대요. 야, 그 참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서요. 김여사의 경우도 다르지 않고 특정 대가를 받았거나 김정숙처럼 규정을 위반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대가성도 없고 사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규정에 따라서 국가에 기속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치명적인 몰카 범죄로 인해서 인권이 무차별히 질박히고 있는데 여성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몰카 범죄를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 피진정인의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이 몰카 사건의 핵심 이유는 바로 7시간 녹취록을 공개 폭로한 데 따른 김건희 여사 측의 손해배상 1억짜리 이 소송 제기에 대한 반발, 복수 차원에서 이런 복수 취재 보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거 인권이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 다 이제 고소고발이 되어 있고 진정이 되어 있지만은 이거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서울의 소리가 중3 때 아버님을 여인 그 아픔을 이용해서 이런 공작을 한 데 대해서는요. 단순하게 여성 그 인권에 대한 침해, 김건희 여사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다. 이런 점에서도 지탄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문화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이 오늘 있었는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2년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요. 대법원이 지난 2020년 1월 상고심에서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한 데 따른 판결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두 사람에 대한 형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재판을 통해서 결국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 절차는 딱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요, 김기춘 실장은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조윤선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이지만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구속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야, 참, 그래서 말이죠. 이거, 아이고,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지난번에, 이 사면을 받았는데, 요것도, 이제 형이 확정이 됐으니까 또 다른 사면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 서천 화재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정치 쇼다. 이렇게 딱 프레임을 걸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좌파들이 말이죠.
이 선전선동의 이 워딩에 강하고 그리고 프레임의 무지하게 강하다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프레임을 걸고 나왔어요. 쇼다 이렇게. 아, 쇼는 누가 잘합니까? 문재인의 사기 쇼, 사기 대화 쇼, 김정은과 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쇼를 벌인 인간들은 다 민주당 쪽에 있잖아요. 아이 무상연애 쇼도 있죠. 대장동 이런 거 전부 다 부인하는 쇼 있죠. 이거 쇼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쇼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적인 행위도 전부 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인식의 틀이 쇼로만 딱 굳어져 있으니까.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과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서천 화재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요번 그 이 사단이 싹 다 말끔하게 가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건 방탄. 그리고 이제 총선 전략 차원에서 이거를 계속 우려먹으려고 했는데, 아예 우려먹을 대상이 이제 싹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쇼라는 말로 폄하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숭실대 그 대학생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했는데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서천 간 거 이건 여당 대표로서 재난 현장을 찾아간 거고 정책의 효율성을 챙기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 그야말로 이제 이 상인들의 이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사전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시고 저도 가는데 그럼 따로따로 가는 게 맞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책임 있는 지원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재난 현장을 둘러보신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예. 그리고 상인들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또 프레임을 걸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건물 1층에 있는 상인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또 다른 건물에 있는 2층에 있는 상인들하고는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화재가 나고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계단을 타고 대통령이 올라가기에는 경호적으로 볼 때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못 가고 그 자리에는 지금 김태훈 충남지사가 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상인들을 완전히 쇼나 하고 다니고 사진이나 찍고 윤 대통령이 서울 올라온 것처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또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 모두가 비판을 갖지 않고 정부 여당이 신속하게 가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인들을 배웠고 충분한 지원책을 약속드리고 바로 실현할 계획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옳은 얘기죠. 예, 이미 뭐 이것도 이미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이런 가방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그거는 지난번에 말했던 말 그대로다. 그 말로 대신하겠다.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이 발표한 컷오프 5대 범죄가 있는데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느냐? 이재명만 걸리지 않게 딱 만들어 놨어요. 맞춤형 컷오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하나도 걸리지 않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을 갖다가 공감할 수 있겠느냐? 예,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리고요. 대학생 공약 방안 이런 거 구상한 것이 있느냐? 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 아래 완전히 새놓은 것은 없고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 우선순위 문제, 실천 가능성의 문제다. 총선에서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한다. 그리고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수혜자로부터 진솔한 얘기를 충분히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세계에 살기 때문에 총선이란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책 우선순위를 꼽아서 제시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한번 똑부러지게 얘기한 것이죠. 예, 뭐든지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완급과 그 다음에 이 경중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당이 데스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의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요. 갑자기 이제 이낙연 자 총선 출마 요거는요. 지금 이제 뭐 신당 세력들이 전부 다 총선 출마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광주 시민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지금 이게 이제 페북의 글인데요.
요거는 바로 뭐냐? 이낙연 측에서 정강정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장덕천 위원장이 지금 이제 정동영이가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콩나물 국밥집에서 별실을 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하면서 완전히 냉대를 받고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가짜 뉴스는 더 이상 생산하지 말아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정동영 전 의원이 뭐라고 오늘 주장했느냐? 오늘 말이죠. 우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낙연이 비판한 거하고 다른 하나는 서천 이 화재를 방문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정치 쇼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을 그대로 지금 이제 이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앵부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공천 하나 받겠다고.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낙연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낙연을 비판해야만이 또 이재명한테 점수를 따잖아요. 예. 참 더럽고 치사스러운 이런 나이와 경력에 맞지 않는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냐. 요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대통령을 또 비판하는 겁니다. 대통령.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낙연 비판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데 왜냐? 지금 호남 지지세를 이제 갉아먹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동영 예비 후보가 비판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 아니 왜 탈당하냐? 이렇게 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이중대를 자처한 이해 못할 이런 집단 인간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 호남권에는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더군다나 이 이유는요. 어떻게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갖다가 전과자라고 비하하느냐? 이게 바로 탈당 세력의 천박한 역사 인식을 드러낸 것이고, 그 윤 정권의 이중대 노릇을 하겠다는 이런 그 생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정동영 이 예비 후보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주말에 전주를 이낙연 전 대표가 왔는데 거기에서 콩나물 국밥집에서 가서 냉대를 당했다. 그래서 손님들이 아침부터 재수없는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고 별실을 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을 당하는 수모도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단 콩나물 국밥집 민심이 아니라 전주와 전북의 민심이다 그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낙연 신당의 호남 따리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아주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낙연 측에서 즉각적으로 반박문이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요. 이제 호남에서는 이낙연 신당 그리고 이제 기존 민주당과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서요. 이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